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9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한동훈 이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 김정인 위원장이 오래간만에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서 나와서요, 한마디 했는데, 오래간만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좋은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호영 지금 후보자, 이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법률적 잣대로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 그래서 이거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사상 처음으로 이번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도 의원하고요, 군 구의원 출마하는 분한테 자격시험을 사상 처음으로 봤는데, 이 자격시험이 나름대로 뭐 무난하게는 치러졌지만은 너무 좀 어렵다. 또 아니면 뭐 지문이 너무 많아갖고 풀 시간이 없었다 등등 좀 비판적 이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한 김용윤 서울시당 부위원장 모시고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네 주민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또 이 당선인 내외에 대한 주민들의 또 이 반응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요. 법원 행정처는 이제 이 법원 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저도 검수완박 법안 조목조목 이 비판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게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김정인 위원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에서 한 얘기인데요. 능력 자질 하나도 손색이 없다. 한동훈 후보자.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쭉 본다면은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을 시작으로 해서 이 관심을 끌고 결국 당선까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한동훈 후보자가 가장 고초를 겪은 사람인데, 4번씩이나 좌천 인사를 받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있는 걸 보면 법무장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요, 이 18명 중에 가장 잘된 인사가 어떤 사람이냐 딱 물으니까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조금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바로 한 후보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굉장히 지켜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 후보자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종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이 한 후보자를 데리고 있던 상관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상관들 말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잘 안 넣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요, 이 소신이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한 명 정도는 내각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경북대 의대 편입학 그 과정 자녀들 이 아빠 찬스 의혹이 있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새 정부가 탄생하는데 나로 인해서 장애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스스로 용기를 내서 판단해야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진 사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경우에는 과거 정권에서 하던 짓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하던 짓, 역시 이 대목에서는요, 뭔가 아직도 조금 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일반 국민의 정서가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야지, 그냥 일방적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일 것 같으면 과거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정치적 판단을 해야지 법률적 판단을 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 중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는 대목. 이거는 이 당선인 측에서요, 깊이 뭐라고 그럴까요? 숙고해야 할 대목이 아니냐, 고려해야 할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호용,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의 팩트가 없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이냐 아니냐, 이게 법률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국민 정서법이 제일 무섭잖아요. 이게 국민 정서법이 정치적 판단이에요. 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오늘 이 마지막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대로 김용윤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면서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도 굉장히 청년 파트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치적인 그야말로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마침
우리 서초에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김영윤 부위원장을 모시고 제가 이번 시험 관련 소감이라든가 또 윤석열 당선인 그 아파트 이 동네 어르신들의 이 반응, 평가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예.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한번 그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또 왜 서울시 의원을 나오게 됐는지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청취자분들께 조금 길게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파 시민사회활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불합리에 투쟁해온 패기로 뭉친 청년 김영윤입니다. 정권 교체 후 성공한 정부를 위해 보탬이 되고자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를 합니다. 서초구 제3지역구고요. 서초 이사동, 양재 1, 2동, 내곡동 이렇게 제가 지역구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이 국민의힘에서도 청년 발탁을 지금 많이 하려고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청년 힘으로 이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도 2030 세대들이 이제 윤석열 지지를 지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출마의 변을 말씀하셨는데 그 출마하기 전에도 서울시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간략히 한번 해주시죠. 이번 정권 교체에서 사실 제일 큰 힘이 되줬던 부분은 청년들이 이제 국민의힘에게 많은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민사회본부에서 청년부 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그 한 분 한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제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새 인물, 새 정치, 이런 변화에 조금 본인들이 앞장서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에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조금 새 인물, 새 정치, 좀 젊음의 패기 네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시험 보셨죠? 시험 좀 어땠습니까? 처음에 준비를 할 때는 네. 사실 화가 났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시험장에 당대표께서 나오셔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신 거면 미웠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같이 함께 시험을 치셨어요. 이준석 대표도 시험 봤죠? 네, 시험 보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살짝 마음에 용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당협위원장의 영향력, 거기에 줄 세우기, 정치, 돈 공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좀 변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당대표께서 이런 시험을 만드셨는데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내년에도 더 확대 발전시킨다는 게 이준석 대표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여러 가지 이 공천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 또 불법적인 점 이런 거를 없애려고 이제 시험을 봤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시험에 모든 시험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많이 발전시키고 내년부터는 좀 보완을 해서 제대로 좀 시험 제도가 안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하고 같은 그 동네 아파트에 사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 이 간간히 동네 주민들 반응 언론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 부부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네 어른들이 우리 이 김영윤 부위원장님도 이 당선인 부부 더러 한 번씩 이렇게 동네에서 보신 적 있나요? 네, 수탈하신 분들이라 가지고 네.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되셨다 하셔가지고 거리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입주민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경호팀이 불편하지 않겠냐. 네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예산 편성을 핑계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국민의 입장으로 볼 때 굉장히 좀 불편하죠. 네네.
글쎄요, 뭐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예비비 가지고 발목 잡아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출퇴근도 5월 10일부터 이제 통이동 말하자면 예, 국방부 거기로 제대로 하면 관저도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은 관저에서 정식으로 예, 국방부 새로운 집무실로 가는데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배려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아침에는 아무래도 이제 통학 차량, 예. 애기들 태우는 그런 차량들이 있으니까 그 네. 시간대 피해 주시고, 아, 퇴근 시간에서도 뭐 전혀, 우리 입주민들은요, 예. 전혀 불편함이 없고, 네네. 오히려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이 SNS 활동을 김건희 여사가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리견 가지고도 이제 부부간에 산책도 하고 한강공도 하고 그다음에 몽마르트 공원도 하고 이런 산책을 많이 하는데 뭐 이 같이 서초에 살고 계시니까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시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그 공개적인 이런 활동, SNS 활동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인간적인 면모가 참 돋보이시는 분들, 부부가 다 네. 그러세요. 혹시 그 옛날에 실시간 검색 1위 했었는데 너 몇 층 사니 그 친구, 꼬마 친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당선 축하 받으시는 그날 네. 집 앞에 축하해 주시는 이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네. 너 몇 층 사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 말씀 한마디가 검색어 1위에 올랐거든요. 아, 그 네. 후담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후담이 뭐냐면 이제 비서님께서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러면서 좀 물어봤는데 예. 또 그 친구가 좀 똑똑해요, 애가. 네, 그래서 네. 해양생물학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 윤석열 당선인께서 직접 손수 편지를 써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건 뭐 제가 네. 언론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모르죠. 이거는 예, 예.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장래희망 예. 너무 멋지다. 그러네요. 응원한다. 예. 그래서 그 집에 액자되어 있습니다. 아, 그 아주 젊은 그 어린 학생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야, 근데 해양생물학자 저도 잘 그 용어도 생각도 잘 안 나는 말인데. 대견하죠? 예, 이 초등학생은 아마 세계적인 학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처럼 비전, 포부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집에 액자까지 해놨구나. 네, 되게 세심하시고, 네네. 참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가식이 없으신 분이죠. 네. 김건희 여사님도 네. 참 어때요? 고우세요. 아, 그러세요? 예. 요즘 김건희 여사님 이 SNS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동네 분들 특히. 좋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 제가 어떤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참 결이 곱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아, 네.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보면 눈 마주치면 네. 정말 반갑게 눈인사하고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가식인지 아닌지 딱 눈에 나타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 관리도 참 잘 돼 있으신 분이라 가지고 네. 저는 제가 참 그분을 한 번씩 이제 입주민으로서 뵈면 네. 참 고와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여성들이다 보니까 이제 패션 지난번에 뭐 슬리퍼가 다 동났잖아요. 솔드아웃 됐잖아요. 그 패션에 대해서는 뭐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다 전체적으로 참 자기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네. 뭘 하나를 입어도 그 아우라가 네. 참 부럽습니다. 키도 예. 크시고요. 예. 키도 크시고 일단 참 이쁘세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 네. 다음에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또 출발하셨으니까 이번에 서초 지역에서 꼭 이 공천을 받으셔가지고 뭐 네. 제가 보니까는 뭐 이 청년 공천 많이 한다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요. 제대로 서울시에 들어가셔서 일을 잘 하셔가지고 정신인 꿈을 이루기를 제가 빌어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 서초 지역의 유권자분들한테 한 말씀만 하시죠. 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요. 행동하고 실천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의 패기 압도적인 신선함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말씀도 굉장히 잘 하시네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또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지금 방금 이 김영윤 서울 서초 을적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은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근황 우리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고, 저에게도 그런 같은 서초에 있으니까 좀 방송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요청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분이 적임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특별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코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내놓은 이 검수완박 법안, 이 문제점을 말이죠,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 대법원 직속이죠. 이 법원행정처가 13개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이 한마디로 이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이 전혀 될 수 없다. 이 부정적 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조선일보에서요,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 분량이 총 27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원행정처가 이 검토한 죄송합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면 검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처 내에서 업무 분장으로서의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다. 하지만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 부실 수사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으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정처는요, 이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삭제해서 현행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건 사법부가 의견 제시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행정부 내 업무 분장에 관한 입법 정책적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행정부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예요.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4조 1항 1호에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 중 수사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한 부분, 이거는요, 같이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지는데 자칫 그와 같은 권한 역시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전체의 큰 틀에서 이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말이죠, 이 경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데 그에 따른 견제 장치를 주지 않은 거, 대표적인 사례가 개정안 197조 2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뭐냐, 보안수사 요구의 사유로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부실 내지 소극 수사가 있을 경우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금 이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통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개정법에서는 아예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구속에 대한 검사의 석방 명령권, 통치 명령권을 삭제한 198조 2항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석방 요구가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석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체포 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상당하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큰 문제, 공판은 검사가 관여해야 되는데요, 이 검사를 생략했어요. 공판 과정에서. 그래서 이 개정안 중 기계적으로 검사를 삭제해서 법체계 정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법안 135조인데 압수물 처분을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게 한 부분 중에 검사를 경찰로 바꾼 부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은 압수물의 처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검사,
피고인 등에게 통지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처가 보기에는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검사이고 법원이 피고 사건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그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도 여전히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검사의 역할,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위에 있는 지금 135조 이 조항의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검사가 할 일을 사법경찰관으로 한다는 것이 자체가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모순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이 개정안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송법, 형사소송법 195조에서 수사를 삭제한 것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요. 그래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보안 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영장의 청구 및 집행 지휘 등 수사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가 협력할 필요성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갖다가 삭제한 거, 이 수사라는 말을 삭제한 거, 이것도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영장 청구 관련 조항에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을 검사가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게 한 201조의 경우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검찰 사건을 경찰로 가져오게 한 부칙, 여기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안 시행 3개월을 지금 유예기간을 두었잖아요. 근데 3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검사 의견을 듣는 절차의 성격은 도대체 뭐냐,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신설한 검사의 의견 청취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있다. 자칫 피의자 보호에도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행정처는요, 이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기존의 권리보호 절차를 규정 또는 준용할 필요가 없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속 적부심에 경찰 진술권을 별개로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개정안을 보면요, 체포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신문기일 출석, 의견 진술권을 추가로 인정했는데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신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조항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행정처는 영장 청구권자는 법 개정 전후로 모두 동일하게 검사이고 체포 구속 적부심 과정에서 검사가 출석하여 체포 구속과 관련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달리 체포 구속 적부심사에서 검사와 별개로 사법경찰관의 출석 및 의견 진술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많고 또 이 빠진 기호도 또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가요,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행정처는 예컨대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또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고소인 등에게 취지 및 이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238조 2항에서도 오류가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조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통지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에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우자, 직계, 친족 부분을 배우자 그리고 직계, 친족 이렇게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졸속으로 찾아보니까요, 민주당에 있는 이 법률가들이 많지만 법률가가 보기에도 엉터리 검수완 박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 검토 의견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법안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연적 성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검토 의견을 보면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